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일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 이슈 풀이해드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9월 달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달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요 9월 효과라는 말이 이제 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는 뉴욕이나 우리나라나 사실상 이제 9월 달에는 증시가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월이 다 지나가면 나를 깨워줘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아예 그냥 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9월에 실제 이제는 주가가 안 좋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정말 그랬을까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좀 뒤돌아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부터요.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그래서 한 24년 동안 봤더니 나스닥 지수가 14번 떨어졌고요. 그냥 오른 것도 1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적도 있고 또 오른 적도 있습니다. 5% 오른 적도 3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이 9월에는 주가가 좋지 않았어라고 인식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빅 이슈들이 사실 9월 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폭락한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뇌리에 굉장히 그게 이제 기억이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1년도 9월에 이제 나스닥이 16%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완전 폭락했죠. 그 당시에 9.11 테러가 있었고요. 아, 9.11. 네, 그때 9.11이었고 2002년도 9월에도 10%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닷컴 버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닷컴 버블의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8년도 9월에도 나스닥이 11% 하락했었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2008년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금융위기거든요.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9월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에 리먼이 이제 파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 기억 때문에 맞습니다. 9월은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는 뇌리에 9월이면은 주식이 폭락했어라는 그 기억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14번은 빠지고 10번은 오른 적도 맞습니다. 있다. 네. 우리 한국 증시의 9월은 어땠어요? 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이게 24년간 이제 9월에 월 평균 등락률을 봤더니 마이너스였습니다. 0.93% 마이너스였고 10월 달에는 한 1% 넘게 이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제 나스닥과 좀 단짝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 개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관 관계가 있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상관 개수 누가 조사해 봤더니 0.65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로 갈수록 이제는 영향이 있다.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왜 안 좋았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그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매도세를 많이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아지면은요. 좀 시간차를 들고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리먼 사태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9월에 리먼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9월에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10월에 오히려 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좀 영향을 와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증시의 심리가 안 좋아지면은 또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거는 뭐 가설이긴 한데 실망의 가을설 이렇게 보통 시장에서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 보통은 기억나실 겁니다. 연초 되면은요 증권사들이 막 희망적인 리포트를 막 냅니다. 그런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뭐 수수료 수익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투자해라, 뭐 증시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나오잖아요. 보고서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죠. 실적이. 네,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야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거짓말쟁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보통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끝나고 나면은 약간 이게 전망치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뭐 오를 것 같은 거 조금 수정하면서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스러운 보고서들이 나오니까 사실상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매도세를 던지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이 있다 보니 9월 성적이 안 좋대더라 이런 어떤 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가 9월달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금투세의 원인을 찾고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금투세로 인해서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거든요. 아직 금투세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가봐야 아는 건데 일단은 지금 시행하기 전에 이제는 금투세로 인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상황은 맞거든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빠지는 이유가 이제 아무튼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금투세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우려해서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 거기에 대한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22%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큰 손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떠날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고 그러면 큰 손들이 떠난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세가 연말에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그러면 연말에 또 크게 빠져나가면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금투세에 대해서 유예를 하던 아니면은 정말로 뭐 폐지를 하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시 개정 사항이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예. 이대로 가면은 내년 1월 달부터 이제는 시행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키는 민주당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목소리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좀 반응하고 있고 원망도 되게 많고요 지금. 그래서 과연 어떻게 정치권에서 이거를 해결할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의 대표주 하면은 삼성전자인데 요즘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아마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국내 증시에 보면 삼성전자 하나씩 들고 계실 텐데 일단 지금 뭐 안 좋은 게 4만 전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7만 전자 얘기하잖아요. 이미 붕괴가 된 상황이잖아요. 7만 전자까지 왔어요 지금. 8만 전자까지 갔다가 그래서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8만 7,800원까지 정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이유가 외국인들이 참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 1위를 봤더니 삼성전자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받아줬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줬습니다. 순매수 1위가 또 삼성전자예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또 삼성전자.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왔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한 7.27%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서 손해를 좀 많이 봤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굉장히 중요하죠. 수급이 많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럼 뭐를 많이 샀냐 봤더니 삼성전자 팔고, 그러니까 반도체주를 팔고요. 2차 전지주를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LG 엔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밸류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뭐 LG전자,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산 패턴이 있거든요. 이러한 패턴도 이제는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원망 되게 많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주가 방어를 못하냐.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 조치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께서 7억 3천만 원 들여서 자기 돈 들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받쳐주기 위해서, 또한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팔고 있어서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월달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들 정리해 주시면. 네, 일단 지금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밤에 이제는 나왔는데 나스닥 많이 빠졌습니다. 3%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는 뻔히 보여요. 왜냐하면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우리나라 다시 블랙 먼데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14만 2천 명 증가됐다고 이제는 미국 노동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보다 밑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뉴욕 3대 지수 지난밤에 다 빠졌습니다. 이게 또 고스란히 또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보셔야 되겠는데, 근데 약간 이제는 좀 위안이 되는 거는 실업률이 좀 낮아진 거. 그래서 4.3%였다가 7월달에 4.2%로. 그래서 또 그렇지 않아요. 경착륙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있어서 시장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지금 3대 지수 다 빠져서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는 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는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FOMC 회의가 또 9월 달에 있어요. 미국의 금리 결정. 네, 금리 결정이 분명히 인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빅컷이 되겠느냐 아니면 0.25%포인트가 내려갈 거냐 요거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의 향배가 달라집니다. 빅컷이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 하강이라는 침체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빅컷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내 이벤트로는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9월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쉬었다 간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이유를 잘 뒤돌아보시고 투자에 좀 고민을 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송 변호사 금주에 뜬 인물. 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그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계엄령 음모론 일주일 넘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이제 추가 기울었어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 주에 최고위원회 공개 모두 발언에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 토론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공개 토론에서 근거를 검증해 보자.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그 말을 하면서 뭐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하자. 그리고 뭐 시간 장소 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다만 대통령이나 뭐 당 대표하고 하자고 하면은 거절한 것으로 알겠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민석 최고위원 쪽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토론은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그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계엄령 음모론 어떤 근거나 제보나 이런 게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 됐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에는 이 모두 발언 덕분에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금주에 뜬 인물로 지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 조금 있다가 이제 민주당 쪽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대목이고요. 자, 금주에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분이 어떤 행보 때문에 상당히 떴다라기보단 반사이익 때문에 정치적 공간이 상당히 많이 열린 것 같아서 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금 지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와 관련해서 여러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MBS 조사도 보면은 20%대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대항마로도 부상하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의 지지율, 대권 주자로서의 호감도 이것도 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제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그래서 대항마로 오세훈 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굉장히 재정비를 하고 있고 사람들 영입하고 이제 젊은 참모진들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큰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같이 1대1로 했을 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54대 35, 54대 35 똑같았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어쨌든 반사이익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치인이 이 국면에서 오세훈 시장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뭐 분명한 이 여권의
저 대선 후보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중을 일으킵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송영훈 변호사. 자, 금주에는 이분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자,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 진인물로 꼽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사에 대응하는 태도 때문에 꼽았습니다. 금주에 그 SNS에 영상을 하나 짧은 거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영상이 짧은 게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비슷한 구도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 그 뒷모습을 찍은 영상은 누군가가 찍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삼각대 놓고 찍진 않았을 거고 그럼 누군가가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서 그런 사진을 참고해서 똑같은 구도로 기획을 해서 영상을 찍고 연출해서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수사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국민적으로 이렇게 의문이 있다면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을 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연출된 영상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태도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 진인물로 꼽아봅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는 인요한 의원을 예. 꼽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본회의장이었나요? 국회에서 굉장히 큰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는 문자를 봤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이렇게 이후에 수술이 잘 되었어든지 좀 위중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즉각적으로 보면 그런 인상을 받죠. 아, 굉장히 위중한 환자가 인요한 의원의 지인이라서 뭔가 특혜 반칙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 추석 앞두고는 저도 이제 맘카페 같은 데 보면 우리 아이 병원 못 갈 수 있고 응급실에서 적시에 치료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어요. 예. 이건 저는 이런 불안, 걱정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도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그것도 의사 출신이 뭔가 특혜를 받았다는 인상이 고스란히 노정된 점. 이번에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자,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정리해봤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게 요즘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계엄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 장인미 변호사 네. 왜 계속 계엄 얘기가 나오죠?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회담에서조차 네. 그 얘기를 거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실질적인 좀 불안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맥락을 보면 사실 첫 신호탄이 쓰여진 게 이제 생중계 모두 발언에서였는데 이게 이제 준비된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것 같고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 사법 리스크가 있고 뭐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인정을 해라. 그거를 동의를 하고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더는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지 말란 취지로 직격을 사실상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맞불을 놓기 위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제 추석 밥상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뭔가 계엄과 관련해서 여당한테는 이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이지 않겠냐는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라고 하고 또 실질로는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면 예. 아마 저도 뭐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위나 직책이 아닙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도부가 일관되게 일단 구체적인 제보는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제보가 일반 민간인이나 시민분들한테 접수된 건 아닐 거고 이제 군 관계자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제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윤곽만이 언론에 알려지더라도 그러니까 제보자가 사실상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반국가주의 세력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묻는 거예요. 이게 정상 상황으로 인식하시는 거냐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시는 거냐. 계엄은 일단 비상 상황에 가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주 근거 없는 날조다. 이렇게까지 폄훼당할 수는 없는 게 2016년도에 계엄 문건 때문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야당 의원
의원들이 정적소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 문건을 보더라도요. 계엄을 발동해서 현역 의원들을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 체포를 해서 이 모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시나리오도 그 문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점점들을 묶어서 야당으로서의 그 우려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석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을 무슨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뭔가 제보는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제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근거를 제시하라, 제보가 뭔지 그 공개해보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금송아지 한 마리만 보여달라고 하는데 한 마리도 보여주지 않고 머리카락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공개 토론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것은 공개 토론이라기보다는 거의 가택 수색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집안에 정말 금송아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오죽하면 민주당의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조차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행자가 그 제보라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보라는 게 되게 상상력 그런 것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를 정성호 의원이 분명히 했어요. 그런 제보가 정말 구체적으로 있다면 정성호 의원 되시는 분이 모를 리가 없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 때 뭐 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둬서 계엄령 해제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있어요.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법에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계엄령 준비 수준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내란 음모나 군사 반란 모의가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으면 빨리 고발해서 그런 걸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수사받고 구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뭐 저도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추론해 보면 아까 그 장유미 변호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거리에서 촛불 집회가 굉장히 계속 이어질 때 그 촛불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어쨌든 문건상으로라도 계엄을 검토해보는 뭐 그런 문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또 이쪽의 열성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건데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집회가 아마 이제 곧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계엄으로 맞설지 모른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탄핵은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그럼 그런 것도 아니면 도대체 뭘 근거로 그 계엄을 검토한다는 건지 그 참 너무 상식적으로 궁금해서. 아마 좀 한 축은 일단 뭐 제보가 들어왔다는 주장하는 이제 의원들이 계시니까 그 실체는 한번 그리고 뭐 드러내겠다 차츰 알게 될 거다 뭐 이러니까 그거는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또 군 인사와 관련한 우려를 또 계엄과 연결지어서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충암검 라인, 뭐 행안부 장관도 계엄과 무관하다고 하실 수는 없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선배시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셨는데 이런 이른바 또 충암고 라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신임하는 군 라인이 또 777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라고 하시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엄과 관련 무관하냐.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도 김용현 장관 당시 후보자가 이거 공간에서 따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회의하지 않았냐. 그때 계엄 이야기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즉답은 또 회피하고 이건 날조다. 이건 선동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 내용을 보면 이 공간에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너무 논리적 단계를 많이 점프하고 있어서요. 그 충암고 인맥 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군 장성이 한 370여 명 됩니다. 그중에 충암고 출신 4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특히 공영방송이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처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순천고 출신입니다. 순천고는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이 6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천고가 지금 370여 명의 군 장성 중에서 충암고보다 더 많습니다. 5명이에요. 그러면은 충암고 4명 가지고 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었다고 자꾸 그걸 뭐 부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식사 같이 하면은 매일같이 대통령 탄핵을 모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의 논리적 전개를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상당히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봐도 민주당이 뭔가
더 이상 더 내놓지 않는 한 비약이라는 어떤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국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여야 대통령실까지 다 목소리를 함께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동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은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 안 하면 참여 안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까 뭐 제가 일부 시간에 최영두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야권이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같은 것이 이런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사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일종의 명분책으로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 일단 당내에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나경원 의원도 그런 말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 언행이나 이런 걸로 무리를 빚은 그 정부의 고위 책임자는 이제 스스로 결단하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 나경원 의원, 또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목되고 있는 정부의 고위 책임자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되고 인지될 만큼 얘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의 어떤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적어도 이제 똑같은 분들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과 그동안 뭐 쌓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싸움의 대상이었던 장차관하고는 못 마주 앉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올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점에서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여당에서도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는 경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너무 의사단체들을 자극해 놓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도 허술했지만 2,000명 엄청나게 과학적이다. 막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전 정부에서는 이제 뭐 400명씩 순차적으로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비과학적이었다. 그 당시에 본인이 보건복지부 기조실장이었어요. 대단히 정파적으로 접근하니까 또 국민 신뢰도 잃어버린 측면이 있고 심지어 의사들에게는 우리 환자들 외국으로 실어 나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한테 손해배상할 거다. 여기서 당신은 의사들을 지칭했던 겁니다. 쓸데없이 자극을 했는데 이제 논의를 한 테이블에 모여서 하는데 하나의 주축으로 이 논의를 이끌어간다? 이거는 안 될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새 판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당의 소장파들이 한번 그럼 현안을 우리가 힘 실어줄 수 있는 건 실어줄 수 있으니까 의견 모아보자. 초청을 했는데도 안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좀 불성실한 이런 모습 같고 지금 이런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실질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일단 지체되는 동안 이미 수시 모집은 가시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509명에 대해서는 일단 물러서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의사분이 올린 SNS 글을 봤더니 일단 1,500명이 넘는 분산된 이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새로 충원하고 뭐 교수도 뽑고 물적 장비도 갖춰야 되는데 그걸 그 후년에 원점으로 돌린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아니었는데 유예한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놓은 교수들을 실업자로 다시 만들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와버렸다. 이 정부가 정말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 때 기자회견 때 보여주셨던 인식은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의견, 안건,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꼬여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돌파구가 여야 의정협의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로 보면 그러면 제 생각에 장차관 경질 같은 건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좀 뭔가 무르익을 때 바로 좀 의사 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라도 우리 정부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 앞에 뭐 사과도 좀 하고 말이죠. 그래 버리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당에서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정말로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목소리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아마 다 방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도 보고 들었을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쯤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의정협의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하루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한동훈 대표 또 대통령실 그다음에 야당까지 예. 거의 실시간으로 입장을 내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시점이야말로 저는 의료계가 이 대화의 장에 나서서 의료계의 어떤 수건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하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영훈 대변인의 말도 아까 최영도 의원의 말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조만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것은 뭐 본인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서 제가 가능성이 높고 낮고를 말하기는 어쨌든 이제 그런 어렵습니다. 식의 뉘앙스로 지금들 발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후반부 토론 이어가죠.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남대로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향 하위 2개 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일대 정체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추석 명절 전주라 고속도로에도 차가 많은데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리고요. 서석터널 안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중인데 일대 정체까지 이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고요. 문경 2터널에서 밀리는데 앞시간이 있었던 사고의 여파입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일죽에서 모가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풍세 영업소에서 차량터널까지 또 운콩교에서 상영교까지 10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천안 일대와 또 옥산 휴게소에서 신탄진까지 지체와 서행 반복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번 주 수요일에 SNS에 올린 말입니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올렸어요. 그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한 명언이 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적절하지 않은 SNS로 자꾸 노이즈를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그 프레임을 갖고 디자인된 SNS 메시지를 올릴 때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하는 거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해서 유명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요.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면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에 그걸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요. 그런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런 걸 올리는 걸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쯤 되면 국민들에게 막 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를 한 상태예요. 그 논리는 문다혜 씨와 그 남편에게 그동안 생활비를 쭉 대주다가 문다혜 씨 남편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나서 생활비를 안 줬다. 그러니 그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받고 뭐 한 이런 돈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줘야 할 돈을 대신 내주는 셈이 됐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이제 구성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전 여당이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여러 피해 사실을 조롱하듯이 그리고 망신 주듯이 흘리고 있죠. 얼마가 어떻게 갔다, 지인을 통해서 갔다. 이 부분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들여다봤던 건 이 건이 제3자 뇌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금품이나 이익을 향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로 한 1년 넘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에는 아예 법문에 부정청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직 전 중진군 이사장이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으니 어떻게 좀 내 자리를 잘 마련해달라라는 청탁이 어찌됐든 윤곽이 있어야 됩니다. 수사의 그 사실관계가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돼요.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흘리는 국면에서 보면 뭐라도 단서가 있으면 검찰이 전 알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예. 그러자 한참이 지나서 뇌물죄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뇌물죄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줬던 돈을 안 주게 됐으니 이거는 뇌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뇌물도 최소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있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청탁하는 경우가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어느 경우에 판례에 인정되냐. 기업이 공정거래 이슈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장이 다니는 절에 10억인가 시줄해서 유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최소한 양측에서 인지하고 있는 이 현안의 이해관계 좀 맞닿아야 됩니다. 그게 제3자 뇌물로 인정이 됐던 사례인데 예. 어쨌든 그런 현안 없이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청탁을 받고 심지어 중진공 이사장 자리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발이 됐던 자리 입니다. 이 점점을 어떻게 인과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고요. 시점과 관련해서도 이게 한 4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내용인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이 있죠. 저는 실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다시금 재소환되고 있는 게 정치적 의도가 과연 전혀 없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네. 그 핫했던 한마디를 듣고 제가 반론을 드려도 되겠죠? 네.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러면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안창호 이제 인권위원장이신데요. 정말 인권과는 거리가 먼 반인권적인 말씀을 하셔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과거에 하신 발언이 있고 이게 청문회 자리에서 다시금 재소환돼서 이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건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인식을 갖고 저는 가장 가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위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 권고를 하고 했던 그런 인권위의 어떤 업무 다 제동이 걸리고 인권위의 방향성에도 상당한 저는 우려가 제기가 돼서 이 주에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분이 검찰 출신이죠? 헌법재판관도 하셨죠. 어쨌든 출신은 검사 출신이시죠. 근데 정말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이나 방금 말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는 발언이나 이런 등등이 좀 보편성과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확실히? 개인도 종교적 신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공적인 직을 맡으시면은 그 공적인 책무에 충실하고 개인의 신념은 좀 뒤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권위원장을 하면 이제 그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참 특히 그 국가인권위원회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안창호 후보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야당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안 됐습니다. 야당 의원 중에 그 누구도 발의를 하지 않아서 21대 국회에도 원래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제출된 게 복수의 버전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버전이 있고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버전이 있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느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뭔가 허공에 대고 양쪽이 다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저는 그런 풍경으로 봤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아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쪽의 논리, 주장을 쭉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입증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였는데 송 변호사. 일단은요. 이게 그 1998년부터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무원이
그 직접 뇌물죄라고 불리는 형법 129조의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되려면 공무원 본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3자가 받은 것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되니까 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제3자가 대신 받아도요.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고 공무원 본인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처벌할 때 처음 나온 논리인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98년부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에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의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이거는 공무원 본인이 받은 거하고 똑같이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전사위 서모 씨의 사안에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라고 하는 표현이 당시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청탁이 있었음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그거에 대목은.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요. 우리 장 부위원장께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절차를 거쳐서 됐다고 했는데 공모 절차는 요식행위로 거쳤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1월 10일입니다. 당시 국가기관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서를 보도합니다. 그때 이상직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지원 서류도 내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보면은 나 서류를 낼 거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그렇게 내정서를 취재해서 보도를 할 수 있을 때는 상당한 수준으로 취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처벌한 그 판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최순실 씨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본인을 뇌물수수로 처벌하면서 당시의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그 성립 요건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으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판례가 넓혀놓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결코 부자연스럽거나 억지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공동체의 논리라는 건 사실 부부라는 건 경제 공동체에 너무 밀접하니까요. 돈이 섞여 있으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도 좀 뭐 의상비를 지원한다 여러 뭐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까지 인정돼서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사안별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곽상도 전 의원 케이스가 있었죠. 검찰이 경제 공동체다 아들과 아들이 받은 50억 과연 아들만 보고 준 거냐. 곽상도 전 의원을 보고 준 거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었고 그렇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일단 결혼을 해서 별도의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문다혜 씨 관련해서도 지금 뭐 검찰에서는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줬다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거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생활비가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잠깐 수익이 없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용돈 내지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만으로 완전히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있는지 그리고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다.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기사는 증거 부동이라는 걸 하면요. 아예 판사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증거 능력이 있거나 이게 증명력이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다 검찰에 나가긴 하지만 말들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 두 변호사께서 주고받은 이 공방이 아마도 앞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 같군요. 그 정도 하고요. 자, 금주에 또 뜨거운 이슈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입니다. 네.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이 지금 아닌지 맞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해명도 그냥 간단하게 그런 텔레그램을 김 여사가 안 보냈다라는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천의 과정에서 실제로 뭐 김해로 옮기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인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기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해당 보도 그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를 보면 A, B로 익명 처리된 현역 의원들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라는 거고 해당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추가 보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원들은 봤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자기가 김해로 가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의아한 거였어요.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재도전을 하면 다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김해는 과반 이상이 민주당이 지지를 할 정도로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이 PK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당시에 또 김영선 의원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잊혀져가는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보궐로 재등장했을 때 혹시 김건희 여사, 왜냐하면 정권 초기였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맥락을 쭉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과연 완전히 무관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 시즌이 되면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총장이잖아요.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구 옮기는 거를 제안을 했지만 컷오프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잘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뉴스토마토 이후에 다른 언론들이 이것을 뭐 후속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를 보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크로스 체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뉴스토마토의 기사에 언급된 뭐 A 의원, B 의원 말씀하시는데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면책 특권이 있는 그 국회 회의에서 공개할 생각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자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우겸 전 의원이 당시에 제기할 때 그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첼리스트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본인들이 텔레그램을 받고 혹은 뭐 확보가 돼 있고 하면은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에서 왜 얘기를 못하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AB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아닌 걸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오자마자 받아서 일제히 지금 그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도 아마 그런 텔레그램을 보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도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정치 공세를 펼칠 때 그 말이 신뢰값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뢰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 공격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청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그동안에 가짜뉴스 음모론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이나 장동혁 최고위원의 말에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김웅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 여사 문자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을 여럿 봤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 총선 한 6개월 정도 앞두면요. 이 국회의사당 반경 한 1km에 출몰하는 사람들 중에 나 이번에 공천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숫자를 합하면 국회 의석수보다 한 3배 이상 됩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안 받은 문자도 받았다고 한다? 아니 그 모르죠. 그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뭐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게 만약에 어떤 분들 말씀하시던데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그랬다면 과연 지금 여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이제 당대표한테는 나쁜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이 막 손들어서 김영선 의원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 맥락을 모르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공천 국면에서는. 그래서 또 이게 미묘하게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김에 수사심의위원회 열렸는데 결국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바로 특검법으로 갑니까? 그런데 추석 전에 뭐 특검 발의를 할 거다라는 건 스케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처음에는 도이치모터스에 시작됐다가 그 뒤로는 이제 명품백이 또 추가가 되고 그 뒤로는 또 임성근 사령관의 구명 로비에 여사가 등장을 하면서 특검법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공천 개입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된 특검법으로? 예,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추석 전 이렇게 못 받기에는 다소 좀 시급한 것 같고 저는 이게 이 정부의 김건희 여사 당장은 무혐의 수순으로 가니까 다행일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나오면 당연히 또 반대표 그다음에 거부권 이런 행보입니까? 뭐 민주당이 무리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민주당은 정말 기승전 특검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2대 국회 시작한 지 이제 석 달하고 좀 더 됐는데요. 벌써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 10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중간에 차별금지법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가장 염원하는 법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작 그런 것은 발의를 안 해요. 특검법을 10개나 발의하는 동안에. 네. 지금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불기소 결론을 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던데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검찰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민변 회장 출신의 송도한 그 전 헌법재판관이 검찰개혁위원장이 돼서 그 권고했던 사항이 수사심의위원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결정을 못했을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민주당이 그 제도를 잘못 만든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건 것이죠. 뭐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된 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예. 수사심의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지금까지는 다 들어봤던 거예요. 이를테면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에서 불법 파견 문제가 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렀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유족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김광호 실장 그 전 경찰청장의 입장도 들었지만 유족들의 입장도 듣고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검찰 무혐의를 해야 된다는 그 입장만 예. 수사심의위원들이 듣고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이거는 민주당한테 의견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의 구체안을 내놨습니다. 내는 돈은 13%까지 올린다. 그 대신에 젊은 층은 16년간 조금씩 올리고 50대 이상은 4년 동안에 올린다. 그런 차등을 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는 돈은 42%인데 자동 안정화 조치로 뭐 출생률이나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더 깎을 수 있다. 뭐 당장 깎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몇 년 후에는 적용한다. 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당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안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층과 장년층의 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예. 해외에서 어느 경우도 이런 입법례를 선택한 경우는 없어요. 전례가 그리고 없죠. 그리고 나이대로 나눈다는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일단 당신들은 장년층은 더 빨리 받지 않느냐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장년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상황이 청년층에 비해 나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가 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출산율이 급감하고 이게 재원이 쪼그라들게 되면 바로 이제 주는 돈을 줄이겠다는 예. 취지인데 이거는 뭐 스웨덴, 독일 뭐 여러 국가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생각했을 때 이게 대단히 유효한 사회 안정망으로 거의 유일하게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로 바로 연동해가지고 주는 돈을 줄여버리면 예. 상당히 좀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의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기초연금도 지금 같이 연계해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자동 안정장치 같은 경우는요. 노무현 정부 때 대표적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그 2007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고 국회에서 부결되고 하는 일이 2007년에 있었죠. 그 당시부터 이미 자동 안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의 세대 형평성 문제는요. 그 민주당에서도 국민연금의 역사를 정확히 알면은 이 방향성 자체는 반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요. 그때 보험료율은 3%였고요. 지금 9%잖아요. 그때 3%였고 지금 소득 대체율 40%인데 그땐 70%였어요. 앞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받아가셨고 그걸로 인해서 누적된 부담을 사실은 앞으로의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그래도 올라가는 속도를 완화하고 경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향성 자체마저 외면한다면은 글쎄요. 이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이 국민연금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드네요. 아무튼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텐데 저는 이 방향성 갖고 계속 그냥 O냐 X냐 식으로 토론하기보다 정도 조정을 가지고 좀 제발 서로 뭐라 그럴까요? 좀 절충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어차피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강성이 부르는 장난감 병정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